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경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초 한방 과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한방은 기초 간호학계의 하부 과목이죠. 국시에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2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이게 서양의학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서양의학하고 괴리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자가 막 출몰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국시에서도 2문제 맞춰봅시다. 자, 기초 간호학 기호에서 397페이지 펴보시면 기초 한방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방 간호의 유래 및 내용 보실게요. 한방 간호의 유래. 먼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방 간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호 역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문헌이 있어요. 바로 황제내경 소문이라는 책에서 장기법 실론, 이 부분에서 우리 한방 간호의 역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고 지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문헌이요. 총 81편 있는데 그 중에 장기법 실론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간호 역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 책 이름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황제내경은 몰라도 소문의 장기법 실론이더라.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의녀제도라고 있었죠. 태종 때 재생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재생원은 빈민구제기관이죠. 서민들의 의료기관 됩니다. 미아를 보호하고 빈민들을 치료하는 그런 그 의료기관이었죠. 일종의. 그곳에서 의녀를 양성을 했어요. 의녀를 양성했다. 자, 그런데 그 의녀가요, 빈민들의 구제기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계급이 천하게 느껴졌어요. 노비 출신에서 선발이 되기도 했고, 우리 중서계급의 자녀들은 그 의녀에 종사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건 당연한 그 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녀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했습니다. 자, 그러한 의녀의 지위 때문에 자, 후일의 현대 간호학 발전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자, 우리 간호가 의녀에서 내려온 같은 기능을 하는 처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줬다. 의녀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397페이지 팁에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 구성이 나와요. 허준의 동의보감. 우리 전동열 씨가 열연했던 드라마도 생각이 나네요. 그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을 위한 서적이에요. 이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의학서적 중에서는 최초라고 해요. 대단한 거죠. 그 허준의 동의보감은 총 5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내경, 그리고 외형, 침구, 탕액, 잡병 이렇게 5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서점에도 가보시면 읽기 좋게 이렇게 축약본이 있는데 저도 시간이 나면 읽어보고 싶어요.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먼저 내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속의 세계 그리고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의학이 그래요.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았고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닮았대요. 자, 우리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오행이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죠. 우리 사주도 보고 하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는 겁니다. 오장. 자, 하늘에 육극이 있답니다. 동서남북 상하 6방향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과 우주를 연결시켜서 다루어 놓은 거니까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외형은 말 그대로 외모, 사람의 외모를 뜻한대요. 잘생기고 못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오장육부가,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외형적으로 외모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형을 봤을 때 눈이 푹 들어갔거나 그 낯빛이 얼굴 색깔이 뭐 어떻거나 이런 걸로 봐서 오장의 장기를, 건강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침구 편에서는 제 침의 종류라든지 침 놓는 방법이나 뭐 혈자리, 뜸 뜨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고, 탕액은 우리 한약에서 쓰이는 약재나 약물 처방 그런 것들을 다뤄놨고, 마지막으로 잡병은 이제 병이 어떻게 오는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적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방간호의 내용 보실게요. 한방간호의 내용. 한방간호의 내용은 조금 중요합니다. 한방간호의 내용은 양방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주 다릅니다. 한방간호는, 자, 동양의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실게요. 생명현상을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동시에 고찰했대. 정신적인 면도 봤대.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런데 그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나 본 거야. 육체적인 면을 보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한방에서는 정신적인 영향에 더 치중했다는 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닌가 하고 고찰을 했대요. 자, 정신적인 영향에 더 치중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로 관찰한다. 자, 대자연에서, 우리 거대한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다, 인간이. 이거 말장난 잘합니다. 대우주 아니에요. 대자연이 맞고 소자연 아니야. 소우주다. 그죠? 대자연, 소우주 이렇게 봐주세요. 자, 인간을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로 관찰한다는 거. 세 번째,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현상이나 병적인 변화도 대자연의 운행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와, 인체에 나타나는 병적인 게 대자연의 운행 과정과 연관지었대. 우리 자연이, 그죠? 대자연이 운행 과정 중에 내가 아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한방에서는. 아주 경이롭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과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한방간호, 한방의학만 보시는 거야. 네 번째, 인체의 생리나 병변 현상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관찰한다 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인체는 상호 연관과 유기적 기능을 가진 통일체다. 이것도 연관된 거죠. 전체적, 종합적, 통일체, 전인적,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동양의학의 특징됩니다. 자, 책에요. 198페이지에 보면은 조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협력체가 아니고 라고 했어요. 협력체 아닙니다. 협력체는 아니고, 그죠? 통일체입니다. 협력체라는 말 나오면 아닌 거예요. 자, 협력체는 아니고 통일체가 맞아요. 전체적, 종합적 통일체. 그죠? 그리고 대자연, 그리고 소우주, 정신적인 영향에 치중한다. 뭐 이런 것이 바로 동양의학의 특징됩니다. 자, 다음은 한방간호의 역할입니다. 한방간호의 역할. 여기서부터 또 조금 외울 것이 생깁니다. 자, 한방간호의 역할에서 한방간호는 네 가지 면을 봅니다. 먼저 정신면, 그리고 기후를 봐요. 기후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을 봅니다. 음식. 그리고 네 번째로 기거,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정신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면이 가장 중요해. 한방간호에서는. 소문의 음양응상대론 편에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파. 정신면, 환자의 정신생활이 질병에 영향이 크다라고 합니다. 정신생활도 질병에 영향이 준대. 칠정, 7가지 정서죠. 7가지 정서 뭐가 있어요? 칠정에는 노, 화내는 거, 희, 기쁠 희자, 사, 생각 사자, 비, 슬플 비자, 공, 공포 공자, 우, 걱정 우자, 경, 놀랄 경입니다. 자, 노하고
화내고 기쁘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공포스럽고 걱정하고 놀라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관계된 내장을 손상시킨대. 관계된 내장도 있대. 자, 우리 몸에 5장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뿅. 자, 우리 이거예요. 간, 심, 비, 폐, 신이 우리가 말하는 5장입니다. 5개의 장기라고 보세요. 간이 있어요. 그리고 심,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 비장이에요. 폐예요. 신장입니다. 자, 간, 심, 비, 폐, 신. 각각 연결되는 정서가 있어. 자, 먼저 과하게 화를 내는 거지. 화를 내면, 그죠? 과하게 화를 내. 그러면 간이 상해요. 화내면 간이 상한다는 거야. 노하면 간이 상합니다. 노하지 마세요. 노하면 간이 상하고, 너무 기뻐해도 병이 걸린대. 자, 잠깐만요. 너무 기뻐해도 심장에 무리가 온답니다. 너무 기뻐해도 안 돼.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비장에 문제가 돼요. 생각이 많으면 비장에 문제가 된다. 자, 슬퍼하면, 이건 슬플 비자예요. 이건 슬플 비자. 여기 비자는 비, 우리 지라를 말하죠. 지라, 비장, 지라, 지라를 말하고 한자가 달라요. 슬플 비자는 폐를 상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해요. 그리고 공포스러우면, 너무너무 공포를 많이 느끼다 보면 우리 신장이 상합니다. 신장, 콩팥. 자, 그래서 간신비패신 노희사비공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자, 간신비패신 노희사비공. 자, 이렇게 각각 연결되는 정서가 있다. 자, 너무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너무 기뻐하면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너무 깊으면 비장이죠. 비가 나중에 보면 표류관계에서 위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육부 중에 비위. 우리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상하는 거예요. 비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지.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슬퍼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 슬픈 그 기운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상한다는 거야. 너무 슬퍼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리고 공포. 자, 공포스러우면 그죠?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죠. 신장, 방광.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노희사비공. 간신비패신. 나중에 이렇게 올 거야. 간신비패신 노희사비공 하고 뒤에 또 쭉쭉 있어. 막 외울 게 있어. 그런데 이게 다야. 막 심하게 많이 외우는 건 이게 다야. 한방에서 너무 겁먹지 말아요. 자, 칠정이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내장이 손상된다 라고 하는 거, 정신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면 나오죠. 기후도 음양 응사한대로운 편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자, 이것도 제가 한문으로 써놨어. 미안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개 있습니다. 추위는, 추운 것은 형을 상합니다. 형. 자,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당연하잖아요. 그죠? 추위는 몸을 상하게 해. 그죠? 더위는 기를 상하게 한다. 우리 너무너무 더운 날에 우리 복날 있잖아요. 그때 보양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력을 보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너무 더우면 기가 상하게 된다. 너무 추우면 형이 상한다. 우리 몸이 상한다. 한서과도하면, 추위와 더위가 과하면 생즉 불고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굳을고 단단해지지 못한다. 그죠? 생즉 불고한다.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우리 한방간호에서 기후도 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된다라고 자, 하는 우리 거. 정신면과 기후의 면 앞에서 보셨고, 자, 세 번째로 음식의 면입니다. 음식의 면. 자, 소문 장기법시론에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음식의 면, 음식도 중요하다는 거지.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합니다. 자, 오곡은 양이 됩니다. 오곡, 우리 5가지 곡식이죠. 양이 돼. 오곡은 기르고, 과일과예요. 과실이죠. 5가지 과일은 도와줍니다. 우리를 도와줘. 오축은 5가지 가축을 말합니다. 오축은 우리를 더하게 돼. 더해준다. 그리고 오채 5가지 나물은
그죠? 충이 된다. 가득해진다. 그래서 오곡, 오과, 오축, 오채를 조화롭게 먹어야 된다.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기미합 나왔습니다. 기미합. 기와 맛이 합해져서 이것을, 그죠? 이것을 복하면 입을 복이에요. 입을 복. 이걸 입으면, 자, 기와 맛을 합해서 이거를 입으면, 잘 먹으면 그 뜻입니다. 정은 보한다. 정을 보호하고 기를 익힌다. 자, 좋다는 말이야. 자, 기와 맛이 좋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아니에요. 이 대목이 문헌에 나와 있어서 인용한 것 같은데,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의 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마음의 병은 온식을 피합니다. 마음의 병, 우리 심장에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열이 많이 나요. 마음에 열이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그죠? 화딱지 난다 그러지. 막 열불 천불 난다고 하지. 그때는 온식을 금합니다. 자, 우리 폐의 병은, 폐가 병이 들려면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요. 우리가 찬 바람 쐬고 하면은 폐병이 오잖아. 그죠? 감기가 걸리고. 폐에 병이 드는 것은 찬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한식을 먹으면 더 안 좋아지겠죠. 차가운 음식은 금한다. 자, 마음의 병은 온식을 금하고 폐의 병은 한식을 금한다. 요거는 알아두시고. 자, 또 이것도 나와. 오미에 대한 금기 나옵니다. 오미에 대한 금기. 오미가 뭐예요? 5가지 맛이 있잖아. 신맛, 짠맛, 매운맛, 신맛, 매울 신이에요. 매운맛, 짠맛, 신맛, 쓴맛, 단맛. 이것이 각각의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잠깐 좀 써볼까? 자, 얘 간이죠, 간. 간은 매운맛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을 때는 매운맛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심장이죠.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짠 음식이 안 돼. 짠 함자예요. 함은 우리 함초라고도 하죠. 함초라는 게 있죠. 함초가 뭐예요? 함초는 우리 바닷가에서 재배하는 풀이잖아. 바다의 짠 기운을 흡수를 해서 키워지는 거래요. 그래서 함초라고 하거든. 그래서 짤 함자 되겠습니다. 우리 심장 안 좋으면 짠 음식 피하라고 하잖아. 그죠? 짠 음식이 심장에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비장에는 신맛이 안 좋아요. 신맛. 이것은 산자인데 실산이에요. 산. 우리 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신맛을 내요. 산. 그죠? 우리 식초 산이잖아. 근데 얘는 비장이잖아. 비장은 나중에 보면 얘가 위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육부 중에 5장의 비장이 위는 안 그래도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신맛이 안 좋잖아. 그래서 비장에는 산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 폐에는 쓴 게 안 좋아요. 쓸고예요. 쓸고. 쓴 맛이 폐에는 안 좋고 신장에는 단맛이 안 좋아. 단 음식이 신장에는 안 좋아. 됐죠? 그래서 어렵죠? 뿅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간심비패신. 이게 5장이에요. 간심비패신 노희사비공. 노활로. 그리고 그죠? 아까 그랬잖아. 화내면 간에 안 좋고, 너무 기뻐해도 심장에 안 좋고, 생각이 많아도 비장에 안 좋고, 그죠? 너무 슬퍼하면 폐에 안 좋고, 공포는 신장에 안 좋다고 하잖아. 근데 음식도 있어. 뿅 보세요. 신함산고감. 매울 신이야. 매운 음식은 간에 안 좋고, 짠 음식은 심장에 안 좋고, 신 음식은 비장에 안 좋고, 쓴 음식은 폐에 안 좋고, 너무 단 거는 신장에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 간심비패신 노희사비공 신함산고감. 계양우마돈 나옵니다. 뒤에 또 그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간심비패신 노희사비공 신함산고감 계양우마돈. 뒤에 가서 또 외우는 거 다시 할게요. 신함산고감.
그죠? 신이 매울 신이에요. 매운 음식, 함, 짠 음식, 산, 신 음식, 고, 쓴 음식, 감, 단 음식 됩니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무슨 방법이 없어. 자, 마지막으로 기거의 면 나옵니다. 기거 한다는 것은 생활한다는 거지. 그 장소가 중요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대에 와서 봤을 때는 병실을 말하는 거죠. 병실. 병실은 설비가 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돼.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지. 광선이 충분해야 돼요. 우리 지하방에 있으면은 꼭 병도 더 생기잖아. 그죠? 광선, 햇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와 유통이 잘 되어야 된다. 그죠? 통풍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환자의 휴식과 운동은 질병의 성질과 증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무조건 휴식하는 것도 안 좋고 무조건 운동하는 것도 안 좋아. 자, 만성병 환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을 해야 돼요. 만성병이 있을 때 그죠? 당뇨라든지 고혈압 있는 사람들 운동하라고 하잖아. 운동요법. 그죠? 만성병일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열병이나 쇠약할 때는 절대 안정하라. ABR 하라는 거지. 절대 안정은 열병이나 쇠약한 환자의 경우, 만성병의 경우 운동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동양의학에서 간호는 정신, 음식, 기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이다. 특히 정신적인 면을 제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를 보호하고 각종 변인의 자극을 없애거나 약하게 하는 일, 그쵸? 아까 맛도 있죠. 피해야 되는 맛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피해야 되는 기후가 있었고 피해야 되는 정신 상태, 그죠? 정신 생활이 또 어떤 장기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화내는 걸 피하라고 하는 거지. 자극을 없애는 거지. 그리고 자극을 없애거나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학 간호의 특징이며 기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독특하죠? 독특해요. 동양의학. 자, 399쪽의 팁에 나옵니다. 한방에서의 병실 온도는 조금 낮게 책정되었어요. 그죠? 22도 아니에요. 20도예요. 18도에서 20도.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되 또 질병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병실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한온의 큰 차 6에서 8도 그죠? 이상이 되면 감기에 걸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합니다. 자, 우리 투약 살펴볼게요. 399페이지 투약. 자,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천연산 약물을 사용하며 생약이 포함된다. 생약은 가공하지 않은 약을 말하죠. 가공하지 않은 생약이 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자, 제형의 종류도 좀 보셔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쯤 들어본 거기 때문에 탕제 나옵니다. 첫 번째 탕제. 탕약관에 가열을 합니다. 자, 약물을 넣고 끓여. 그래서 졸여. 그래서 그 성분을 삼출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급성 질환에 많이 응용된다는 거.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막 머리에 흰띠 메고 뭐 중전마마나 그 할마마마 누워 계시는데 우리 그 사기 그릇에다가 탕약을 가지고 오잖아. 물약이지. 시커멓게 생긴 물약이잖아. 그거는 어떨 때 급성 질환에 사용하는 거야. 막 들어 누웠을 때라는 거지. 급성 질환에 응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산재 나와요. 산재는 세말한다라는 것이 가루약이라는 말입니다. 가라. 약재를 말려가지고 막 뿌리 같은 거, 그죠? 잎 같은 거, 식물의 뿌리, 잎 같은 걸 말려서 간다는 거야. 고르게 균등하게 세말하고 채로 쳐요.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거를 바로 산재라고 하는 겁니다. 가루약이야, 가루약. 자, 세 번째로 환제 나옵니다. 환제. 자, 환제는 세말했던 걸 다시 뭉치는 거야. 먹기 좋게. 꿀이나 그죠? 물 같은 걸 더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알약으로 만드는 걸 환제, 환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만성질환에 응용을 해요. 그죠? 만성질환에,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는 만성질환에. 급성질환은 들어 누워서 먹는 거.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고제 나옵니다. 우리 고약이라고 하죠. 고약. 진하게 달려서 꿀이나 설탕을 넣고 농축시킨다. 거의 물엿과도 같은 유동상태, 반유동상태가 됩니다. 진하게 달려가지고 고제로 하는 거죠. 우리 그 홍삼고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진액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 많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진액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있죠, 엄마들. 고약 진하게 달려서 걸쭉하게 만든 거 말합니다. 그것도 살짝 단맛이 있어가지고 먹기도 좋아요. 근데 먹는 약도 있고 내복약도 있고 외용약도 있어. 우리 고약이라고 예전에 종기를 짜고 붙이는 거 막 이런 거 저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종기가 나면 고름을 막 짜내고 고약을 붙였어. 막 한약 냄새 나는. 그걸 또 고약이라고 해서 외용약 붙이는 것도 있고 연고로 된 것도 있어요. 고제는 먹는 약도 있고 외용약도 있다.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주제는 말 그대로 술주자예요. 술주, 소주, 맥주 할 때 주자야. 약물을 알코올 용액이나 양조주에 담그고 삼출한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정제는 말 그대로 정제로 만든 거. 다른 부가제를 환제랑 비슷해요. 환제랑 비슷한데 꿀이나 물, 풀 가해서 환약을 만든 건 환제라고 하고 정제는 그냥 알약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액기스는 액기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추출했다. 유효 성분을 좀 추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성분만 추출했기 때문에 양이 적어. 액기스만 뽑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때도. 그래, 제품을 일정량에 일정하게 함유되도록 한 거. 일정량에 일정하다 하면 액기스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럽제는 백당이 설탕이에요. 설탕을 넣어서 만든 거 시럽제. 자, 주사제는 말 그대로 주사하는 약물. 그리고 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훈제 오리고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훈제 목살 이런 거 김을 세게 해서 익힌 거잖아. 그죠? 우리 환부 우리 상처 부위에 김을 세게 하는 걸 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약재를 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훈제 연기 나게 피운다는 거야. 약재를 피운다고 불에. 자, 그리고 좌제는 우리 양방에서도 좌제라고 하죠. 좌약, 그죠?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는 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산제가 가루약이라고 하는 거. 환제는 이렇게 꿀이나 물을 해가지고 가루약을 뭉쳐놓은 거 말합니다. 그리고 탕제는 급성 질환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약을 마시는 거. 환제는 만성질환에. 얘는 알약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만성질환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전약법 보실게요. 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다리는 방법입니다. 400페이지고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책에는 제가 이 자료에는 옮겨놓지 못했는데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진의 본초 강목에 의하면 무릇 약을 다림에 있어서 동이나 철기를 피하고 은기나 질 항아리를 사용함이 적합하다. 세심한 자에게 지키게 하여 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자, 이러한 설명은 약을 끓이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약을 끓이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 약재를 다리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세심한 자에게 지키게 하래. 그죠? 안 세심한 자에게 지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약을 다리는 것도 한의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자, 약을 다리는 용기는 질그릇, 질항아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를 말해요.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 말하는 거죠. 철냄비의 사용은 금합니다. 철에다가 끓이면 약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그 효과가 감소된다고 해요. 뭐 급할 때는 알루미늄 냄비나 범랑 냄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웬만하면 질그릇, 질항아리를 사용하고 철냄비는 절대 금해라. 자, 두 번째, 약을 다리기 전에 30분에서 60분은 침포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멸치 다시물 낼 때 포에다가 멸치를 막 넣어가지고 물에다 우려낼 때 있잖아요. 그런 포에다가 약재를 담는 거야. 멸치가 아니고 약재를 담아서 물에 담궈 놓는 거지. 끓이기 전에 물의 양을 양면보다 높게 해서 물에 30분 이상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자, 물의 양은 우리 보양약일 경우 아파서 먹는 약이 아니고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먹는 약은 많은 물을 사용해도 가능해요. 자, 재탕일 경우 그 약포를 한번 끓였는데
아직 약물이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쓸 수 있지. 그걸 재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끓일 때보다 물의 양을 작게 한다.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자, 우리 보리찬물 같은 것도 우릴 때 첫 번째 우려내면 보리차가 진하게 우려내지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차 포를 버리기 아까워서 한 번 더 우려봐. 또 나오잖아요. 대신에 연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탕일 때 약재도 재탕할 경우에는 물을 적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약의 복용량은 성인의 한 번에 100에서 120cc, 120ml, 소화는 성인의 반 정도로 합니다. 우리 한약을 지으면은 한약 이렇게 몇 첩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포에 약이 100cc 들었다는 거야. 100에서 120cc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 401페이지 팁에 약물에 따른 전약법이 있어요. 약물에 따라서 또 약을 다리는 방법이 다른데 폐강류와 광물류 있어요. 폐강류는 뭐야? 조개 껍데기. 광물류는 돌 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부수어서 먼저 갈아가지고 2, 30분 먼저 달려. 얘들만 먼저 다리고 다른 약재가 있다면 다른 약재는 그 다음에 먼저 폐강류와 광물류를 우려낸 다음에 다른 약물과 같이 다린다고 합니다. 굴껍질, 전복껍데기, 그죠? 생석고, 이게 석고라는 거지. 석고가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열 내리는 약재로 쓰이고, 굴하고 전복껍데기 같은 건 칼슘이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골다공증에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질경이 씨처럼 점성 및 솜털이 있는 약물이 있어요. 얘네들은 끓이다가 막 솜털이 숭숭 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점성이 있는 건 뭐야? 뭐 진액 같은 게 줄줄 빠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꺼주로 싸서 다린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옥수수 수염처럼 가볍고 부피가 큰 약물,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수염 엄청 부피가 큰데 엄청 가벼워, 막 날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먼저 달려서 끓인 다음에 막 찌꺼기 뜰 거 아니야.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다가 다른 약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다리는 걸로 합니다. 어렵지 않죠? 폐강류와 광물류는 깨가지고 먼저 우린 다음에 다른 약물을 넣고, 그죠? 점성이나 솜털 있는 건 꺼주로 싸서 다리고 상상해보면 알 수 있어. 옥수수 수염차 있죠? 옥수수 수염차.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약물을 끓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끓여가지고 빼내서 찌꺼기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물에다가 다른 약물하고 같이 다린다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복약법 보실게요. 복약법, 먹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먼저 먹는 시간 나옵니다. 이게 그림에 보이는 것은 탕약이죠. 탕약은 엄청 쓰게 생겼어요. 그죠? 이 탕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급성질환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복약 시간 계속해서 보시게. 복약 시간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건 흉격 윗부분에 있는 질병일 경우입니다. 흉격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이게 횡격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횡격막 위쪽 부분에 질병이 생긴 경우 약을 복용할 때는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복용합니다. 두통이라든지 안과 질환이라든지 인후병, 감기 같은 거는 식후에 복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전 있어요. 식전. 흉격 아랫부분, 우리 복강에 있는 걸 장기들을 생각하면 돼요. 위,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뭐 이런 장기들에 관한 질병은 우리 식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식전에. 그리고 진정제라든지 윤장통변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제를 생각하면 돼요. 대변을 나오게 하는 약은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진정제, 윤장, 통변약은 취침 전에. 그리고 구충제 있죠. 구충제, 기생충 있을 때 먹는 거. 구충제는 취침 전이나 새벽 공복에 먹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물 먹기 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자, 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리불순에 먹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 시작 며칠 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단, 위급한 중환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위급한 중환자의 경우에는 흉격 윗부분에 있는 그 질병이라 하더라도 식전에 복용할 수 있다. 그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환자인 경우, 위급할 때. 자, 명현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400쪽 팁 부분에 나와요. 명현현상, 어두울 명자, 아찔할 현자예요.
이제 치유 과정 중에서 몸에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말하고 이 이상 현상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봅니다.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내 몸이 약에 적응하면서 일어나는 거부 반응이에요.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명현현상이 있어도 약을 복용하다 보면 그 명현현상은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 약에 적응해 가면서 명현현상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자, 잠깐 페이지 앞쪽에 돌아가셔서 399페이지 팁을 봅니다. 복약 방법에 탕제의 복용 방법 팁 부분에도 나오고 뒤에 복약법에도 나와요. 탕제 복용 방법 나와요. 팁을 보시는 게 더 요약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팁을 보시라고 했어요. 탕제의 복용 방법. 자, 보세요. 여기 할머니께서 열심히 약을 전약하십니다. 그죠? 전약이 약을 우려내는 거라고 했죠. 질그릇에다가 질항아리에다가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게 약하지도 않게 부채질 해 가면서 세심한 분이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약을 다려냅니다. 탕제. 자, 약 복용 횟수는 보통 1일에 3회, 하루 3회 복용합니다. 이건 양약하고도 같죠. 위장에 자극을 주는 약이 있으면 식사 직후 복용합니다. 밥 먹자마자 바로 먹어요. 그리고 구토할 때, 토할 때는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복용합니다. 자주 조금씩. 우리 그 사극에서 봤죠? 막 눕힌 사람 세워가지고 막 토하는데도 조금씩 먹여. 토해도 먹이다 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주 나눠서. 이제 한방 특징이죠. 양방에서는 어때요? 구토를 하면은 금식을 하잖아. 그런데 한방에서는 구토해도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먹이도록 합니다. 독성이 있는 약이 있어요. 약제 중에 독성이 있는 약은 처음에는 조금씩 먹이다가 점차 용량을 늘린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주는 게 좋아요. 탕약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라고 하죠. 근데 약제에 따라서 또 데워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급성질환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 탕제는 물약이에요. 누운 사람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급성질환에서 먹이죠. 그죠? 부작용 시 복용량이나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그리고 약액은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 보관했다가 먹을 때 데워서 복용하도록 합니다. 달인 지 3일이 지나면 폐기해야 돼요. 약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달인 지 3일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거. 요즘에는 그 밀봉으로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유통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 한방에서 시험에 출제될 때는 달인 지 3일이 지나면 폐기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허약 체질이거나 노인, 어린이는 약의 분량을 적게, 그리고 복용 횟수는 자주 합니다. 자, 다음은 산재, 분재 약물 나와요. 앞에 탕제 복용 방법에 대해서 봤고, 산재, 분재의 복용 방법, 가루약이죠. 산재는 약간 과립이 큰 거, 분재는 완전 가루약. 자, 산재, 분재는 벌꿀과 같이 물에 약을 타서 먹거나 물에다가 달달하게 벌꿀 넣고 가루약 넣고 타서 먹거나 아니면 캡슐에다가 채워 넣고 삼키는 것이 약 복용할 때 좋아요. 자, 산재나 분재를 그냥 입안에 털어 넣게 될 경우에, 그죠? 가루약을 그냥 넣으면 어떻게 돼? 기침이 유발되잖아. 그죠? 인두가 자극이 되어 기침이 유발돼서 가루약 다시 입 밖으로 풀풀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삼키지 말아요. 자, 두 번째 환제라고 하는 것은 환이죠. 가루약을, 그죠? 산재나 분재를 뭉친 거 말했어요. 꿀 같은 걸로 꿀반죽이나 물반죽을 해가지고 뭉쳐 놓은 거. 그 과립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물로 삼킵니다. 끓인 물로 삼킨다 라고 하는 거. 끓인 물을 식혀서 삼켜야지 끓을 때 삼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입자가 큰 밀환 있어요. 꿀반죽으로 크게 만든 거 있어요. 우리 환 있죠? 그 청심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놀랐을 때 먹는 거, 옆에 금 쌓아놓고 있죠. 약국에 파는 거 있죠. 엄청 크잖아. 그거 목구멍에 걸려. 그냥 삼키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삼키도록 합니다. 자, 물로 반죽한 거는 굳으면 딱딱해져요. 그때는 온수로 따뜻한 물에 용해시킨 후 복용하도록 합니다. 물에다 좀 담궈 놓으면 말랑말랑해져요. 그때 복용하는 것이 부드럽게 흡수도 잘 되고 잘 넘어가.
자, 그리고 고제 있습니다. 고제는 약을 아주 걸쭉하게 달인 걸 말했어요. 그죠? 걸쭉해진 거, 반유동 상태. 자, 고제를 끓인 물에 타서 같이 삼키도록 합니다. 직접 입안에 붓고 삼키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걸쭉하기 때문에 목에 달라붙어요. 목에 달라붙어서 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에 타서 먹도록 합니다. 자, 복약 시 준비 주의사항이에요. 페이지 401페이지 나옵니다. 참고 박스 안에 있죠. 병이 중한 환자는 소량으로 여러 번 자주 약을 먹이도록 합니다. 병이 중할 때 소량으로 여러 번 자주 약을 먹인다. 정신이 맑지 않거나 마취 및 기타 원인으로 구강으로 복용할 수 없을 때, 삼킬 수 없을 때 있죠. 정신이 없거나 의식이 없거나 해서 그때는 비위강으로 줄 수 있어요. 비와 위에 관을 연결해서 그 관으로 약을 투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구토하는 경우에 약즙을 달여가지고 소량으로 여러 번 자주 먹인다. 앞에서도 했어요. 소량으로 자주 먹인다. 토해도 먹여라. 자주 먹이다 보면 다 먹일 수 있다. 그리고 복약 전에 약간의 생강즙을 먹이게 되면 그 구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발한제라는 것이 있어요. 땀을 내는 약이야. 땀을 내는 약은 복용 후에 땀이 많이 나게 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불을 덮고 있어라. 직접 바람을 쐬지 말아라.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마셔주면 좋다. 뜨거운 물은 마시되 날 것이라든지 찬 과일은 먹는 것을 금한다. 참과일이 아니고 찬이에요. 찬, 오타입니다. 찬 것은 먹지 말고 뜨거운 물을 마셔라. 자, 그리고 독성이 강렬한 약물이 있어요. 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어요. 약초 중에 독성이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약이 되죠. 그런데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근데 독성이 강한 약물을 줄 때는 환자가 정신 상태를 잘 관찰해야 돼. 독성이 강한 약물을 먹고 정신 상태가, 의식이 깔아지는지, 입이나 혀 등이 마비가 되는지, 또 경련이 생기는지, 그리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한지 등 중독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 중독 증상들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투약시 주의사항이라고 팁 부분에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약은 우유팩 같은 파우치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외용약과 복용약을 잘 구별해야 돼요. 외용약이라고 하는 것은 환부에 바르는 약이죠. 붙이거나 바르는 약을 말하는데 외용약을 잘못해서 먹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 한약재 중에 일부는 데우지 않고 복용해야 되는 약도 있어요. 모두 다 따뜻하게 주는 약은 아니라고 했죠. 데우지 말아야 하는 약도 있더라. 그리고 기존 데우지 말아야 할 약에는 부자가 있네. 부자라는 약이 있어요. 부자라고 하는 약은 이게 독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예전에 사약으로도 사용했던 약이래요. 그래서 이 약이 잘 쓰면 명약이고 잘못 쓰면 독초가 되는 거지. 막 화살촉에 발라가지고 독초로 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약이. 그런데 이 약이 부자라는 약이 예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 중국의 어떤 나라에 이제 부자를 잘 사용하는 나라 기술이 있었대요. 그 부자가 이제 약재로도 사용되고 또 사약으로 해서 사형수 죽일 때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약재를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 있죠.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부자를 먹여가면서 조금씩 증량을 해가면서 양을 늘려가면서 키우는 거야. 그럼 그 여자아이 자체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처녀로 자라가지고 성장한 소녀가 되면 이제 그 여인을 처치해야 될 사람 있죠. 죽여야 될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시집을 가서 그 남편하고 잠자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독에 중독이 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방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기 중국에서 그 주나라의 무왕이 즉위를 했을 때 다른 주변 국가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았대. 영토 때문에 영토 시비가 붙어서. 그래서 그 무왕을 죽이려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부자에 길들여진 그
처녀를 시집을 보낸 거지, 무왕한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무왕이 죽지를 않는 거야. 그 무왕이 그런데 그 전에 지병이 있었어요. 막 복통이 잦고 설사가 자주 일어나는 병도 있었고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여자와 그 처녀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증상이 모두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독초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독이 된 게 아니고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왕이 더 혈기가 왕성해져 가지고 그 시집 보낸 그 나라를 더 멸망시켰대. 그래서 영토를 더욱 많이 넓혀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책에 문헌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약을 1회 복용량이 100에서 120cc, 성인의 120cc인데 삼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삼키기 힘들고 약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더 졸여가지고 더 농축을 시킬 수가 있대요. 보통 100에서 120cc지만 더 농축시켜서 30cc 또는 50cc로 농축해서도 약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한방치료요법 나와요. 페이지 401페이지. 한방치료요법. 자, 8법이에요. 8법. 8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8법에는 먼저 볼게요. 동양의학은 인체의 병을 이기는 능력, 즉 인간의 정기를 증강시키는 데 중점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 병을 낫게 하는데도 중점을 두지만 그 병이 오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몸을. 자, 먼저 소법 나와요. 소법은 제거할 소, 꺼질 소자를 썼어. 제거한다는 말이지. 체내의 덩어리나 응결된 물체를 제거한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소화제 있어요. 진피, 반하라는 약재에 씁니다. 진피가 뭐야? 진피는 귤 껍질이야. 자, 반하는 식물이에요, 식물. 진피와 반하가 소화제로 쓰인다는 거. 자, 체내의 덩어리를 소화시켜준다는 거야. 응결된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법을 씁니다. 그다음 보법은 뭐예요? 도와준다는 거야. 허약한 거를 보호한다는 거지. 허약한 것을 보익하는 요법입니다. 예를 들면 면역기능 활성제 있죠. 인삼, 당귀, 작약 이런 약물들이 보법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책에 단 사기가 완성할 때는 허증이라도 보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으쌰으쌰하는 사기가 아니야. 그게 간사할 사자를 써서 나쁜 기운이 왕성할 때를 말해요. 나쁜 기운을 사기라고 합니다. 허증, 이제 허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허하다, 비어 있어서 허한 증세가 있더라도 나쁜 기운이 왕성할 때는 보약을 주지 않는다, 보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청법 나와요. 청법은 말 그대로 맑을 청자를 써서 이제 한냉한 성분의 약재를 써서 해열시킨다는 거죠. 우리 몸이 너무 뜨거울 때 해열의 목적으로 청열제가 해열제예요. 황련이나 석고 등의 약물을 씁니다. 아까 석고가 광물이라고 했죠. 석고를 갈아서 약재로 쓰는 거예요. 온법은 우리 병이 음증이거나 그리고 만성일 때 한사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몸의 찬 기운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온법을 씁니다. 따뜻한 기운의 약물을 쓴다고 하는 거죠. 인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자라는 약물들이 있어요. 자, 건강은 얘가 생강뿌리죠. 생강을 건강이라고 해요. 약재에서는. 자, 그리고 화법 나와요. 화법. 화합할 화자를 써가지고 조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조화. 기능을 조화시키는 약물들입니다. 병의 사기, 아까 사기 말했죠. 나쁜 기운이 몸에 속과 겉도 아닌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라고 해요. 응용중화 해독제라는 약물이 있어. 시호라는 시호 약재, 그 식물의 뿌리를 말하는데 그런 약물이 화법에 들어갑니다. 화법과 합법이 있어요. 얘는 합법이야.
하법, 하제라고 했죠. 하제는 뭐예요? 설사를 유도하는 거지. 대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하제 있어요. 하제. 대황이라는 약재가 쓰입니다. 자, 그리고 토법 있어요. 토법. 토법은 말 그대로 토해낸다는 겁니다. 위 중에 있는 병의 원인을, 자, 위가 안 좋을 때 그 세균이라든지 유독 물질 같은 걸 토하게 하는 방법, 토출시키기 위한 요법을 토법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법 있어요. 한법. 얘는 아까 발한시키는 약재예요. 땀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병이 피하에 있는 경우 땀으로 발산시키는 거, 발한제. 마왕이나 계지라는 약물이 있어요. 계지라는 거는 육개나무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왕이라는 식물이 있어. 그 줄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것들을 달여서 복용을 하면 땀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8법에는 소법, 보법, 청법, 온법, 화법, 합법, 토법, 한법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시기보다는 소법은 이제 아까 제거한다, 이게 어떤 원리로 사용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소법은 제거한다. 보법은 보양식, 그죠? 보약을 생각해서 보호한다, 보익한다. 청법은요, 시원하게 한다. 그리고 온법은 따뜻하게 한다. 화법은 화합한다. 그리고 합법은 하제, 그죠? 대변으로 내보낸다. 토법은 토를 시킨다. 한법은요, 땀을 낸다. 라고 하는 것들이 8가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5장 6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402페이지 아랫부분 참고 부분이에요. 5장 6부. 자, 우리 몸에 5장이 있고 장기에 6부가 있어요. 5장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말해요. 간, 심, 비, 폐, 신. 자, 6부는요. 6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을 말합니다. 자, 이 5장과 6부의 차이점을 보면은 5장은 속이 차 있어. 근데 6부는 보면 속이 빈 공간이 있는 장기들이에요. 그죠? 자, 6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과 3초가 있어. 3초까지 6부라고 하는데 얘는 3초라고 하는 것은 장기는 아니에요. 장기는 아니야. 근데 몸의 부분을 말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중에 상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흉부를 말해요. 흉곽 부위에 있는 흉부. 그리고 중초라고 하는 것은 복부를 말해요. 상복부. 그리고 하초라고 하는 것은 하복부를 말합니다. 그렇게 3초라고 하는데 3초는 그냥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먼저 5장을 살펴보면 5장은 간, 심, 비, 폐, 신이 있어요. 그죠? 간은 심장에서 만든 피를 저장합니다. 자, 우리 사실은 양방에서는 심장이 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순환기계에 속하는 심장이 피를 만들지는 않지만 한방에서는 심장이 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간은 심장에서 만든 피를 저장을 하고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간이. 자, 심은요, 마음심, 피를 만들어 그리고 모든 장부의 생리활동 기능을 중개합니다. 중재해요. 심장이 중심이라는 거야. 모든 장기의 중심이다. 그리고 비장은요, 피를 조정한다고 해요. 우리 양방에서는 비장이 면역계통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한방에서는 피를 조정하고 순환을 총괄하고 또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 비장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 저 표리 관계를 보시면 비장과 육부의 위가 연관이 되어 있어. 위. 그죠? 위에서 음식을 흡수를 해서 그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건 비장이 한다고 해요. 한방에서는. 그리고 폐는 기를 다스린다. 그리고 신장이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남성의 생식 기계를 엄청 중요하게 다뤄요. 생식 능력, 그죠? 그걸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데 신장이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육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3초까지를 해서 6개의 기관, 육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 시각을 담당하는 눈과 청각을 담당하는 귀, 그리고 후각을 담당하는 코,
미각을 담당하는 입, 혀, 그리고 촉각을 담당하는 피부까지 5가지 감각기관을 오관이라고 합니다. 자, 오축은요, 5가지 가축을 말해요. 가축. 가축 중에서 우리가 개, 닭, 닭개자예요. 그리고 양자예요. 양. 그리고 소 우자, 우, 말 마자, 그리고 돼지 돈자를 해서 개, 양, 우, 마, 돈 5가지를 오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뒤에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외워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먼저 5장이죠. 5장은 간심, 비, 패, 신이다. 자, 노, 희, 사, 비, 공은 노할 노자, 화내면 간에 안 좋다. 희,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안 좋다. 생각이 많으면 비장이 안 좋다. 슬플 비, 슬퍼하면 폐에 안 좋아. 공포스러우면 심장이 안 좋아. 막 화를 내면 간에 안 좋아.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안 좋아. 생각이 많으면 비 보세요. 여기 밑에 비. 비위가 연결되어 있죠. 표리관계 위장과 연결되어 있죠. 생각이 많으면 소화됩니까? 안 되죠. 위장이 기능 못해요. 비가 안 좋아요. 생각 많으면 안 돼. 비 너무 슬퍼하면 하면서 공기를 막 들어 마셔. 나쁜 공기를. 폐에 안 좋아요. 공포하면 소변에서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잖아. 신장에 안 좋다. 자, 신. 자, 신.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 우리 신라면 봉지에서 많이 봤죠? 매운 음식은 간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 함. 아까 함초 얘기했죠? 짠 음식이라는 거예요. 짠 음식. 함. 짠 음식은 심장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산. 위산 뭐 이렇게 신 음식이죠? 산. 아까 여기서도 있잖아. 위와 연결되어 있잖아. 비는 그죠? 그래서 신 음식하고도 안 맞다라고 하는 거지. 산, 신 음식, 실산이에요. 산은 비장과 안 맞다. 쓸고, 쓴 음식은 폐와 안 맞다. 감, 너무 단 음식은 신장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지. 자, 개양우마돈 나옵니다. 개, 닭개자죠. 한자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 한자가 틀리게 나오는 문제 그런 거는 안 나와. 닭고기는 간에 좋고, 저는 양고기랑 말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양고기가 심장에 좋다네요. 소고기는 비장에 좋고, 말고기는 폐에 좋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가 신장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은 그죠? 간, 심, 비, 폐, 신, 그리고 노, 희, 사, 비, 공. 그냥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한자까지 외우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자 생김새만 봐두시는 건 좋아요. 간심, 비패신, 노희, 사비공, 신함산, 고감, 계양우마돈. 이렇게.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양우마돈만은 이렇게 외웠어요. 간닥, 나 지금 간닥, 이렇게 하고, 심, 양심이 있으면 그죠? 우비 이렇게 외우고, 마패라고 외우고, 돈, 신돈, 돈신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냥 노래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쭉 써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자, 5장 6부의 표리관계 보세요. 표리관계가 있어요. 안과 밖의 관계, 5장과 6부가 안 밖의 관계를 가지는데 간에 대한 표리관계가 있는 것은 담이다. 자, 우리 간이 이렇게 있다 하면 담낭이 매달려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그죠? 간담이 서늘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둘이서 짝꿍이다. 자, 비위가 상한다. 난 비위가 좋다. 난 또 비위가 안 좋다라고 하죠. 속이 안 좋잖아. 막 징그러운 거 보면 그때 비위가 상한다라고 하죠. 위랑 비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장과 방광은 붙어서 신장이 이렇게, 그죠? 신장에서
요관이 나와가지고 방광이 연결되잖아요. 신장, 방광은 세트다. 자, 심장과 소장 뜬금없습니다. 심장과 소장이 세트랍니다. 표리관계입니다. 심장과 소장 소심하다. 소심하다. 자, 폐와는 대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폐와는 대장이 연결되어 있다. 대패 삼겹살이 맛있다. 자,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그냥 입에 익습니다. 간심, 비패신, 노희사비공, 신암산, 고감, 계양우마돈, 오장육부, 간담, 비위, 신방광, 심소장, 폐대장.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간심, 비패신, 노희사비공, 신암산, 고감, 계양우마돈, 오장육부, 간담, 비위, 신방광, 심소장, 폐대장. 자, 사실은 저 노래는요, 이게 표리관계까지 안 외웠고 여기 계양우마돈까지 했어요. 간심, 비패신, 노희, 사비공, 신암산, 고감, 계양우마돈까지 하고, 자, 간담은 그죠? 간담이 서늘하다. 비위가 상한다. 신장과 방광은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 소장은 소심하다. 이렇게 외웠고, 폐와 대장은 대패 삼겹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위에 노래 한 번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도 이걸 어디다가 표로 쭉 적어 놓고 보이기 쉬운 데다 붙여 놓고 볼 때마다 노래하세요. 하루에 20번 이상 하다 보면 이건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간심, 비패신, 노희, 사비공, 신암산, 고감, 계양우마돈.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영화 있죠. 기생충에서 그 여자 동생이 그 부잣집에 기생충으로 들어갈 때 손가락 2개 까닥까닥 하면서 울릉도 노래 하잖아요. 그거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손가락 까닥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간심, 비패신, 노희, 사비공, 신암산, 고감, 계양우마돈 하고 첫 시간 엄청 길었어요. 제가 이걸 2부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부터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어려울 거 없었어요. 외울 게 조금 나왔는데 외울 것만 중점적으로 보시고 한번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